숙종, 조선 제19대 임금으로 14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 현종이 갑자기 승하하면서 어린 왕은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 왕권을 지켜내야 했다. 그는 환국 정치를 통해 당파를 번갈아 등용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 왕좌에만 앉아있으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관리들은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올렸고 실록과 보고서에는 백성의 진짜 삶이 담기지 않았다. 숙종은 답답함을 느꼈다. 백성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조정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허름한 선비 옷으로 갈아입고 걸담을 넘는 잠행을 시작했다. 잠행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왕이 신분을 숨기고 도성을 돌아다니다 신원이 드러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숙종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백성들 사이를 걸었다. 그의 눈에는 낮에 보던 화려한 한양이 아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백성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숙종의 잠행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어느 초가을 밤, 숙종은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낮에는 번화했던 거리가 밤이 되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다. 주막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거리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때 숙종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포착되었다. 수십 명의 거지들이 일정한 질서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는 모퉁이를 지키고 누군가는 주막 앞을 정리하며 또 누군가는 병든 동료를 부축했다.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들은 아무렇게나 흩어진 오합지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휘 아래 조직된 집단처럼 보였다. 숙종이 그림자의 몸을 숨기고 지켜보는 사이 거지들의 중심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나이는 50 안팎으로 보였고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거지들은 그를 대장이라 불렀고 그의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다. 대장은 거지들에게 그날 모은 것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오늘은 김씨 집안에 초상이 났으니 내일은 그 근처를 피하거라.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다. 숙종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거지들에게도 나름의 질서와 도덕이 있었던 것이다. 숙종은 거지 대장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대장은 거지들을 해산시킨 뒤 홀로 청계천 근처의 낡은 움막으로 향했다. 숙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대장은 의외로 담담하게 그를 맞이했다. 객지에서 오신 선비님으로 보이는데 이 밤에 어인일이오. 대장의 말투에는 교양이 배어 있었다. 숙종은 과거를 보러 가다 노자를 잃었다는 거짓말로 자신을 소개했다. 대장은 웃으며 허름한 자리를 권했고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숙종은 점점 더 놀라게 되었다. 거지 대장은 원래 남인 계열의 양반이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영모로 몰려가무니 풍비박산 났다고 했다. 그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거지가 되었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도성 안에는 관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많소.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 없는 이들, 몰락하여 갈 곳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나는 이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최소한의 질서라도 지키려 하오. 대장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숙종은 궁궐 안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도성 밑바닥의 진실을 듣게 되었다. 거지 대장은 숙종에게 탁주 한 사발을 권했다. 값싼 술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어떤 어주보다 깊은 맛이 느껴졌다. 술잔을 기울이며 숙종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라의 정치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오? 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치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당파를 위한 정치가 되었소. 서인이니 남인이니 하며 서로를 죽이고 죽는 사이 정작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소. 조정에서는 예법을 논하지만 거리에서는 도둑이 판을 치고 있소. 숙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장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럼 임금은 어떠하다고 보시오? 숙종이 다시 물었다. 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임금이란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당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은 알겠소? 하지만 진정으로 백성의 마음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소? 궁궐은 높고 백성은 낮으니 말이오. 대장의 독설은 뼈아팠지만 동시에 진실이었다. 숙종은 그날 밤 새벽까지 대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리들의 부패, 양반들의 횡포, 세금의 불공정함, 조정의 보고서에는 절대 올라오지 않을 진실들이었다. 숙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더 많은 밤을 거리에서 보내기로 다짐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2년항 후 민씨는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다. 숙종은 남인의 압력과 장희빈에 대한 총애로 그녀를 내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와 죄책감이 커져갔다. 2년항 후는 조용하고 덕성 높은 여인이었고 그녀를 폐위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비드로 남았다. 어느 비 오는 밤, 숙종은 무의식 중에 2년항 후가 머물고 있는 사가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거리는 쓸쓸했고 그의 마음도 무거웠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이제는 좁은 사가에 유폐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집안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보였다. 숙종은 담 너머로 조용히 안을 엿보았다. 2년항 후는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담담함과 체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숙종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숙종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그의 옷은 흠뻑 젖었다. 왕으로서 내린 결정이 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자문했다. 이날 밤의 경험은 훗날 1694년 갑술환국으로 2년항 후를 복위시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정치와 인간적 감정 사이의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1693년 어느 가을밤, 궁으로 돌아오던 숙종은 궐 안외진 곳에서 희미한 등불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작은 방 안에서 한 무수리가 홀로 무언가에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씨 성을 가진 무수리로 궁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에는 고귀함이 있었다. 깨끗이 씻은 손으로 정갈하게 음식을 차리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숙종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차린 작은 상 위에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런 제수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폐위된 2년항 후를 위한 기도였던 것이다. 왕후의 생일을 기억하고 궁궐 안에서 가장 위험한 일인 폐비를 위해 기도하는 무수리의 모습에 숙종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당시 궁궐 안은 장희빈의 세력이 강했고 2년항 후를 언급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무수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순수한 충심과 의리,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숙종은 그 밤 최씨 무수리의 인품에 깊이 감화되었다. 권력 다툼과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궁궐 안에서 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바로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숙빈 최씨였다. 숙종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씨는 놀라 엎드렸지만 숙종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폐위된 왕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최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거기에는 계산도, 야심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었다. 숙종은 이런 순수함을 궁궐 안에서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왕후를 알기는 하느냐? 숙종이 물었다. 제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왕후마마께서 아픈 저를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최 씨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숙종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힌 궁궐에서 단순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답하려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귀했다. 그는 최 씨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인품과 지혜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다. 그날 밤 숙종과 최 씨는 신분을 초월한 인연을 맺었다. 그날 밤 숙종과 최 씨는 신분을 초월한 인연을 맺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는 깊은 만남이었다. 이 만남에서 잉태된 아이가 훗날 조선의 영조 대왕이 된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최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곧 궁궐 안에 알려졌다. 왕의 아이를 임신한 무수리는 수건으로 승격되었고 1694년 아들을 낳으면서 숙빈의 지위에 올랐다. 그 아들이 바로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다. 장희빈과 그 일파는 최 씨의 등장을 경계했다. 하지만 최 씨는 권력 다툼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을 잘 키우고 왕을 내조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녀의 겸손함과 지혜는 숙종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숙빈 최 씨는 궁중 생활에서도 검소함을 잃지 않았다. 화려한 장신구나 사치를 멀리하고 늘 단정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다. 그녀는 아들 연인군에게도 겸손과 학문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내가 비록 왕자이지만 신분이 낮은 어미에게서 태어났으니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가르침이었다. 숙종은 최 씨의 이런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고 왕의 총애를 빌미로 다른 후궁들을 괴롭히지도 않았다. 오히려 궁궐 안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1701년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사건으로 사사되었을 때 최 씨는 어떤 복수심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런 최 씨의 인품은 숙종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왕의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숙종의 자맹 중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과거 비를 피하다 우연히 들른 산골 오막살이의 풍수사였다. 그는 땅의 기운을 읽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세속의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숙종은 다시 그 산골을 찾았다. 풍수사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 숙종이 문을 두드리자 풍수사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그때 그 선비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집안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풍수사의 부인은 조용히 차를 내왔고 풍수사는 숙종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여러 양반 집안의 선산을 잡아주었고 그 중에는 큰 명당도 있었다고 했다. 작년에 어느 부자 상주가 찾아와 선산을 봐달라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아주었는데 그곳을 파보니 조상이 남긴 귀한 유물이 나왔다 합니다. 그 상주는 그것을 팔아 더 큰 부자가 되었지요. 풍수사는 담담히 말했다. 숙종은 풍수사의 능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능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왜 조정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이면 큰 벼슬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숙종이 물었다. 벼슬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산골에서 땅과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풍수사의 대답이었다. 숙종은 다시 한번 풍수사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자네가 잡아준 명당 중에 혹시 잘못된 것은 없었는가? 만약 상주가 망했다면 어찌하겠는가? 숙종이 물었다. 풍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명당을 잡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당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그 집안의 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잡아준 자리가 좋다 해도
자손이 악행을 저지르면 명당도 소용없지요.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풍수사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의 왕실 선사는 어떠하다고 보는가? 숙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풍수사는 숙종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왕실의 선산이야 물론 명당이겠지요. 하지만 명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의 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선조를 모셔도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는 기울게 마련입니다. 풍수사의 말은 또다시 숙종의 가슴을 찔렀다. 겉으로는 풍수를 논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왕의 도리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숙종은 이 산골의 은자가 단순한 풍수사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현자임을 깨달았다. 자네의 가르침을 명심하겠네. 숙종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차를 내오던 풍수사의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그네 선비님, 소매가 많이 젖으셨군요. 제가 말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소매를 만지작거리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 옷감의 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코를 킁킁거렸다. 용포, 광의 옷. 의 향기가 여기까지 진동하는데 어찌 신분을 숨기려 하시옵니까? 숙종은 깜짝 놀라 부인을 쳐다보았다. 풍수사도 놀란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저는 궁에서 수라간 나인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왕의 옷과 궁의 향을 모를 리 없지요. 부인은 숙종 앞에 정중히 엎드렸다. 전하, 이 산골까지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풍수사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황급히 엎드렸다. 숙종은 한숨을 쉬며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시오. 과인은 진실을 듣고자 이곳까지 왔소. 궁궐 안에서는 누구도 진심을 말하지 않기에 숙종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전하께서 이렇게 백성들 사이를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니 말입니다. 부인의 말에 숙종은 깊은 위안을 받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숙종은 백성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잠행을 거듭하면서 숙종은 관리들이 보고하지 않는 수많은 진실을 발견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 불공정한 세금, 양반들의 착취. 조정에 올라오는 보고서는 모두 태평성대라 했지만 실제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한 관리가 보고했다. 올해 흉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잘 견디고 있사옵니다. 숙종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목격하건대 경기도 일대에서는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고 있다. 내가 어찌 거짓을 고하느냐? 관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전하, 그것이 어찌? 내가 밤에 직접 보았거늘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숙종의 호통에 전각이 떨렸다. 이후 숙종은 잠행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를 펼쳤다. 부패한 관리들을 색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사연을 직접 해결했다. 어느 날은 과부의 땅을 빼앗은 양반을 처벌했고 또 어느 날은 세금을 횡령한 관리를 파직시켰다.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임금께서 밤마다 우리 곁을 지나다니신다더라. 그래서 요즘 나쁜 놈들이 감히 함부로 못하는구나. 숙종은 백성들에게 밤의 수호자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숙종의 잠행은 위험한 모험이기도 했다. 신변의 위협은 물론 왕으로서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었다. 신하들은 잠행을 만류했지만 숙종은 멈추지 않았다. 과인이 백성을 모르고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숙종의 잦은 잠행과 숙빈 최 씨에 대한 총애는 장희빈, 희빈 장 씨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장희빈은 원래 궁녀 출신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고 1688년 아들 훗날의 경종을 낳으면서 세력을 키웠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그녀는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장희빈은 불안했다. 숙종이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무술이 출신의 최 씨가 숙종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미천한 것이 감히. 장희빈은 이를 갈았다. 장희빈은 숙빈 최 씨를 제거하려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궁녀들을 시켜 최 씨를 감시했고 사소한 흠을 잡아 왕에게 고자질했다. 하지만 최 씨는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늘 검소하고 조심스러웠으며 권력 다툼에 개입하지 않았다.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나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장희빈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희빈이 되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장희빈은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1701년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신당을 차리고 주술을 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숙종은 분노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왕실을 저주한 영모였다.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궁궐안은 그녀의 최후로 인해 차가운 공포에 휩싸였다. 숙종의 자맹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임금님이 밤마다 우리 곁에 나타나신다는 소문은 서울 장안은 물론 지방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늘을 보며 기도했다. 임금님, 제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실제로 숙종은 자맹 중에 수많은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해 주었다. 한 과부는 양반에게 땅을 빼앗겼다가 숙종의 도움으로 되찾았고, 한 소녀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숙종의 특명으로 풀려났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백성들의 숙종에 대한 신뢰는 깊어졌다. 저작거리에서는 숙종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어제 저녁 종로에서 본 선비가 임금님이었다더라. 아니야, 임금님은 어젯밤 남대문 근처에 계셨어. 실제든 허구든 사람들은 숙종이 언제나 자신들 곁에 있다고 믿었다. 주막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려졌다. 높은 곳에 임금님이 낮은 곳을 걸으시네, 백성들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네. 이 노래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숙종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군주로 기억되었다. 물론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었다. 과장되고 미화된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숙종의 자맹이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였다. 숙종은 자맹 중에 만난 거지 대장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통찰력과 리더십은 조정의 많은 관리들보다 뛰어났다. 어느 날 숙종은 다시 그를 찾아갔다. 자네에게 관직을 주고 싶네. 자네 같은 인재가 조정에 있다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네. 숙종의 제안에 거지 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옵니다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숙종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거지 대장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땅 밑에서 전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정에 올라가면 저도 결국 당파 싸움에 휘말릴 것이고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전하께 진실을 올리겠습니다. 숙종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과인에 보이지 않는 협력자가 되어주게. 도성 안의 일들을 살피고 백성들의 소리를 과인에게 전해주게. 거지 대장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숙종에게 정기적으로 도성 안의 정보를 전달했다. 어느 관리가 부패했는지, 어느 양반이 백성을 괴롭히는지, 어디서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 모든 정보가 숙종에게 전달되었고 숙종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펼쳤다. 왕과 거지, 이 기묘한 협력관계는 조선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되었다. 이것은 숙종의 정치적 결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속죄이기도 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사가에서 홀로 앉아있던 인현왕후의 모습이 숙종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왔을 때 숙종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과인이 잘못했소. 당파의 논리에 휩쓸려 당신을 내쫓았소. 인현왕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전하,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옵니다. 인현왕후의 너그러움에 숙종은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복이 된 후에도 장희빈을 미워하지 않았고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 훗날의 경종을 친자식처럼 돌보았다. 이런 덕성은 궁궐 안팎에서 칭송받았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 사가에서의 고생과 정신적 상처가 그녀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1701년 장희빈이 사사된 그해 인현왕후도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33세였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다. 그녀가 죽은 것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고 그녀의 묘를 명릉이라 이름지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숙종의 마음에 또 하나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장희빈도 사사되면서 궁궐 안에서 숙빈 최씨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오직 아들 연인군을 잘 키우는 일에만 전념했다. 숙빈 최씨는 연인군에게 엄격한 교육을 시켰다. 너는 서울 출신이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노력해야 한다. 그녀의 가르침 아래 연인군은 부지런히 학문을 익혔고 겸손한 성품을 기르게 되었다. 숙종은 최씨의 교육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아들을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았고 왕자라는 신분에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우쳤다. 백성들이 굶주릴 때 우리가 사치한다면 그것은 백성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그녀의 가르침은 훗날 영조의 검소한 정치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 1718년 세자 장희빈의 아들 훗날의 경종가 즉위 전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연인군의 중요성이 커졌다. 숙빈 최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형님을 섬기되 충성으로 하고 권력을 탐하지 말라. 숙빈 최씨는 1718년에 세상을 떠났다. 숙종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 과인이 만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었소 라는 숙종의 말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비록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했지만 그 인품과 지혜로 조선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1720년 숙종은 이미 60대가 되어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신하들은 자맹을 만류했지만 그는 한 번만 더 백성들 곁을 걷고 싶었다. 과인의 마지막 소원이니 허락하라. 어느 봄밤 숙종은 다시 한번 궐을 나섰다. 발걸음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고 숨도 가빠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숙빈 최씨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작은 방, 작은 등불. 추억이 밀려왔다. 숙종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그 무수리가 없었다면 영조도 없었겠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숙종은 종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장사를 하고 어떤 이는 아이를 재우고 어떤 이는 내일을 걱정하며 술을 마셨다. 이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었다. 과인이 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숙종은 자문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높은 곳에만 앉아있지 않고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숙종은 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상에 눕게 되었다. 1720년 6월 8일 숙종은 60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제위 46년,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제위 기간 중 하나였다.
1724년 경종이 승하하고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영조였다.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 당파 싸움을 완화시키려 했고 검소한 생활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는 신문고를 직접 치게 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었고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영조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과인의 어머니는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덕은 왕비보다 높았다. 그는 어머니를 기르기 위해 사당을 짓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숙종의 자맹 이야기는 영조에게도 전해졌다. 영조는 아버지처럼 직접 자맹을 하지는 않았지만 암행어사 제도를 강화하여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선왕께서는 직접 백성들 곁을 걸으셨다. 과인도 그 뜻을 이어야 한다. 영조는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재위하며 조선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숙종 영조 정조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조선 후기의 황금기를 만들어냈고 그 시작에는 무술이 최씨와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다. 숙종의 자맹 이야기는 실록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왕이 몰래 궁을 나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을 통해 이 이야기는 실존하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야사와 민담에는 숙종의 자맹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다. 어떤 이야기는 과장되었고 어떤 이야기는 허구가 섞였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바로 백성을 사랑한 왕이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 문학에서 숙종은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판소리와 소설, 야담집에서 숙종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군주로 그려졌다. 춘향전에도 암행어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숙종의 자맹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숙종의 이야기는 계속 재해석되고 있다. 드라마와 소설, 영화에서 숙종은 복잡한 인간미를 가진 군주로 그려진다. 그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 때로는 잔인했고 때로는 우유부단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 왕이었다. 진정한 군주란 무엇인가? 높은 보좌에만 앉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숙종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의 밤길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숙종의 자맹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어떻게 백성과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교훈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을 걷는 용기, 진실을 듣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 그리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숙종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며 그의 밤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